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부동산을 제대로 풀어보는 시간, 우리 드림홈즈를 이끄시는 마기욱 리얼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기욱 리얼터입니다. 자, 캐나다 부동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텐데요. 우리 마기욱님께서 이 분야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걸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 제가 무슨 인사이트까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독특하게 집을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반대로 집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떤 경우에선 집을 좀 사야 되고 어떤 경우엔 집을 사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마기욱님만의 부동산 철학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집에 대한 지금 많은 질문 중에서 일단 집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 집이라고 할 때는 먼저는 어떤 홈의 개념, 즉 어떤 우리 삶의 기본적인 터전으로서의 집의 가치, 그건 우리가 의식주라는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처럼 네.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안식처의 개념으로서의 그 홈을 이야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집을 사냐 사지 않냐의 문제는 이제 어떤 주택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어떤 스타일의 집들에 대한 종류를 말할 때 네. 우리가 어떤 주택의 개념을 사용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프로퍼티, 이제 어떤 부동산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커머셜까지 포함한 어떤 가치적인 측면, 어떤 거래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부동산의 먼저 자산의 개념,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집의 개념으로서의 홈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 형태가 어떤 렌트가 될 수도 있겠고, 네. 내가 구입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의 제가 지금 21년 동안 밴쿠버에 와서 지금 리얼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의 토대에서 집은 내가 준비돼 있고 내가 가능한 여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 어떤 첫 번째 자산이, 저는 집이라는 생각에는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리얼터님과 여러 부분에서 교류를 하면서 느꼈을 때 참 그 철학적인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강한 인사이트, 깊은 인사이트를 받고 있는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리얼터님이 삶을 살면서 걸어오신 길을 이야기만 좀 들어도 이런 생각으로 부동산에 접근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한테 부동산 또 이 집, 이건 삶으로서 저는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도 잠깐 와보셨지만 작은 집이지만 제가 지어서 네. 지금 짓는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삶의 터가 주는 어떤 안식이라든가 네. 그 삶이 주는 어떤 평안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제 일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더 열심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떤 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일이 저한테 큰 보람을 주는 것 같고요. 자, 방금 세 가지 방식으로 집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관점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집을 사야 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꼭 집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집이 필요할까요? 앞에서 했던 말에 거듭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네. 집을 사야 된다는 컨셉이거든요. 그럼 좀 필수제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네. 예, 누구한테 필요한 1번이 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산의 1번도 집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흔히 집을 돈으로 산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영상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집을 꿈으로 산다고 하는 꿈으로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제가 경제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네. 집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네. 우리가 집이라는 걸 건축할 때 거기에 어떤 모든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네. 투하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땅의 가치라는 것이 있을 거고, 네.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동일하게 사실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 때는 막 격심한 그런 과열된 시장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낙담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시 어떤 버블이 꺼지고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보는 집은 네. 거꾸로 냉정한 관점에서 어떤 생산 원가를 생각한다면 네. 충분히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어떤 자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두 번째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삶의 가치 부분이 집의 네. 첫 번째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있으면서 두 번째 자산적인 가치에서 최소한의 어떤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네. 집은 반드시 첫 번째로 구매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또 걸어 오셨고 또 지금 부동산의 시장도 많이 바뀐 걸 보셨는데 네. 또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라고 포인트 해주셨는데 아마 젊은 분들은 그 부분을 또 몸으로 체감하기가 어려웠잖아요. 혹시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다면 어떤 시대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첫 집을 구매했던 게 93년도입니다. 제가 직장을 1993년. 네. 1993년인데 뭐 돈이 있겠어요? 아무 돈도 없죠. 뭐 꿈은 있으셨군요. 뭐 네. 전세 신혼 때 전세 자금 대출 받았던 거 플러스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그 당시 때는 무이자 대출이라는 걸 줬어요. 직원들에게. 그래서 네. 일정 금액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무이자에 네. 대출을 줬고 그다음에 이제 재형저축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주택은행을 통해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자율이 몇 프로였었냐면은 약 15%였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15%예요. 예, 이자율이 15%였어요. 그러면은 아마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 이자율이 4.5%, 뭐 4%가 그렇죠. 높다고 네.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어떻게 그렇죠. 감당합니까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 시대를 이겨가면서 네. 상승하였고 우리가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세월을 지나서 보면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금 시대를 사는 분은 우리가 코비드 때 뭐 1.5%, 2%의 네. 이자율을 최초로 경험했는데 그 최초의 경험이 마치 어떤 기준이 돼버린 것 뭔가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았죠. 그렇죠. 네. 제가 밴쿠버 왔을 때 2003년에 첫 집을 구입했거든요. 네. 웨스트우드 플래트에 관리형 유학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큰 공간이 필요해서 약 한 4,000 스퀘어핏 플로어가 4,000 굉장히 큰 스퀘어핏인 집을 집이네요. 네. 샀는데 그때 이자율이 7%였던 것 같아요. 15%보다는 좀 낮지만 그렇죠. 지금 느끼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높긴 그렇죠. 하네요. 93년에 15%, 네. 우리가 2003년에 이제 7%, 그리고 네. 지금 이제 2025년, 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 한 4% 네.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 시점이 가장 어렵다고, 맞습니다.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건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또 거꾸로 사람은 지금 시점이 네. 베스트일 수 있다는 거.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집도 말씀해 주셨고 또 캐나다 와서 집을 구매하실 때 그 높은 이자를 경험하셨는데 그럼 그만큼의 이자를 내고 인플레이션을 따라갔었을 때 어느 정도 자산 가치, 집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냈던 이자보다는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나요? 결과치가 좀 어떻게 됐나요? 제가 2003년에 구입했을 때 그 웨스트우드 플래트 하우스가 약 한 47만 불이었어요. 지은 지 한 네. 10년이 안 된 집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집이네요. 네, 지금 어세스먼트 밸류를 180만 불 정도 됩니다. 아, 180만 네. 불이요? 와, 자, 그러면 많이 뭐 올랐습니다. 아까 이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 하나도 투자적인 목적으로 집을 산 게 아니에요. 이 집의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요. 네. 저한테 집이 필요했고 또 그 집의 용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샀던 거고 네. 180만 불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액션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액션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더더욱 말씀하셨던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굉장히 좋은 좀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오터님은 어떠세요? 지금 하우스에 살고 계신데 리오터님도 꿈이 있나요? 저는 집이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아, 그래서 짐이 되면 안 된다. 야, 큰 집, 오션뷰의 집, 백월 같은 집, 네. 꿈은 꿀 수 있어요. 아, 너무 짐이 될 것 네. 같긴 하네요. 하지만 네. 그 집이 과연은 네. 어떤 건물로서, 빌딩으로서 내 과시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곳에 담가져 있는 우리 꿈이 어떨까라는 거.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졌을 때 저는 뭐 그렇게 부럽다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꿈은 뭐 자그맣게 지은 그 2층에 네. 그런 2600스퀘어핏의 이제 집이지만 그 집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꿈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네. 집을 통해서 지금 마련해 가고 있지만 그게 제가 바라는 꿈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집을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집이 필요가 없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집을 구매하면 안 될까요? 리얼터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리얼터로서 네. 집을 사세요 하는 리얼터가 맞아요. 집을 사지 마세요. 이거겠죠? 내 재정적인 어떤 능력을 네. 벗어나는 어떤 집의 구매를 무리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저도 이제 21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아주 드물지만 네. 어떤 그런 파산이 되는 경우도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드문 케이스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안타까운 거고요. 그다음 욕심으로 사는 집.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떤 집의 구조, 집의 형태가 누구한테 자랑이 되는 어떤 집을 살려는 마음으로 어떤 너무 큰 집을 사서 뭐 예를 들어서 세 식구밖에 살지 않는데 네. 뭐 전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전기를 끄고 산다라든가 아, 그렇죠. 뭐 난방을 줄여서 그냥 담요를 덮고 산다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는. 아, 자, 혹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사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집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집을 구매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없다라는 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사는 게 저는 되게 부담이 됐거든요. 리얼터님 보실 때는 내가 삶을 사는 그 장소 또는 나라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집을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아주 이제 옛날 얘기지만 아주 좋은 예가 있었어요. 2000년 초에 네.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빠가 떨어지는 기러기 가족, 네. 많은 기러기 가족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공통적인 하나의 한국 분들의 특성은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유학생 엄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네. 집을 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밴쿠버에 오면 집을 사서 내가 한몫 잡을 수 있어 이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네. 내가 필요한가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에서 네. 내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 애들이 거기서 2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지만 네. 집이 필요하다라는 컨셉에서 집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2000년에 샀던 분들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집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05년 이후부터 네. 집값 상승이 한번 굉장히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네. 유학 비용이 다 남기고 갔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네네. 뭐 다시 그런 시대가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또 하나 가세했던 게 2010년까지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또 많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네. 부자들이 뭐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그 뭐 이야기든 잘 아시잖아요. 네. 수많은 집들을 사면서 네. 밴쿠버의 어떤 부동산 경기를 폭발시키는 네.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을 너무 과열시킨 이런 작용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주택 규제가 심하고 또 이제 각종 퍼스트홈 바이어가 아닌 자기 소유가 아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세제적인 어떤 페널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네. 이제 집을 보는 이전의 컨셉은 한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요즘 좀 이제 캐나다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방향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내수,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프라이머리 레지던스 홈을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그 두 포인트, 해외에서 자금이 많이 오고 투자자들의 시선, 정말 그 자산 가치의 폭등, 거기에만 초점을 줬던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좀 제외시키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집을 꼭 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좀 그런 거에 들어갈 것 같으신가요? 사야죠. 사야 된다. 능력이 되면. 네.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질문을 제가 짜내려고 하니까 네. 복잡하게 하는 건데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능력이 되시면 내가 있는 곳에서 집은 네. 필수제다. 저는 이제 우리 리얼터님과 대화하면서 한 가지 좀 정리가 된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네. 그 집을 사야 되는 이유에서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짐이 되는 집은 사면 안 된다. 일 때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짐이 될까를 좀 고민해 보면 일단 몰기지 페이먼트를 감당 못하는 사람, 재정적인 부분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힘든 사람,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재산세 같이 이제 보유세의 개념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비용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그럼 뭐 캐시플로우가 좀 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을 때는 라이프 스테이지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해당하는 집은 사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은 이제 필수제니까 내 상황에 맞고 나의 경제 상황에 맞는 집은 구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서 추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사는 집, 이 부분은 내 능력이 되면은 사는 게 맞다. 네. 심플하게 이렇게 될 거고, 투자적인 요소로 사겠다 부분은 이제는 좀 경계해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냐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2000년 초에 어떤 그런 외국인까지도 다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고, 네. 지금 우리가 2026년대를 살 때는 지금의 정부 정책은 실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더 강화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어떤 한 도시에서 그 주민들이 쾌적하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정된 주택시장, 이게 앞으로 정부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길이고, 실제 그런 정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과거에 같은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꿈은 조금은 자제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공간으로서의 집은 필수제인 거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어떤 폭등의 시대, 뭐 부를 이루었던 시대들은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겠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여쭤보셨을 것 같은데, 리얼터님 보셨을 때 25년도, 26년도 부동산 시장이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하고 가격도 조정이 됐다라고 보는데,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가야 될 길이 많다라고 보시나요? 그런 이제 트렌드는 시작된 거고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런 저금리에,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서 생겼었던 그런 초저금리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어떤 거래 형태가 뭐 어떤 거래 비용에서도 이제는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부동산 시장은 저는 상상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밴쿠버에 사는 분들은, 저는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불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거래 절벽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면 충분히 거래가 되는 시장들이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비교를 과거의 어떤 과열된 시장으로 그걸 비춰보기 때문에 자꾸 뭐 어떤 시장의 불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점점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또 지금 현재 뭐 국제적인 어떤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굉장히 화랑을 기대하는 시장은 금물인 것 같고요. 어떤 건강한 시장, 매매가 내가 팔고 싶을 때 적절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면 저는 그게 가장 건강한 시장이라고 봐요. 뭔가 저도 잠깐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욕심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회는 우리가 2001년도에 언제 집을 산 건 이게 기회다. 그 생각은 안 기회를 하셨고. 잡기 위해서 집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적인 개념이 막 상승하면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시각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는 거죠. 삶의 한 가치로서 집을 봐야 되고 그 집을 통한 매매는 쉽게 이루어질 때 부동산 시장은 더 건강해지고 더 활발해지겠죠. 자, 우리 리얼터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집을 사면 안 될 주된 이유는 무리한 투자와 욕심, 이게 키워드겠네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집에 대한 포커스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집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그냥 보통 바이어들과 함께 투어를 가시거나 쇼잉을 가시면 이 집이다. 이거 진짜 좋은 집이다. 라는 느낌이 오시나요? 그럼요. 저희는 문을 열 때부터 어떤 그 집의 공기에서부터 이 집은 빨리 문 닫고 나가야 될지 이 집은 거침없이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집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을 만날진 아직 모르지만 많은 집들을 만나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니즈를 파악했을 때 운명적인 집이 딱 있군요. 그럼요. 제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선택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아주 자주 드려가지고 좀 괜찮습니다. 식상할 수 있는데, 꿈으로 사는 집이라는 것이 제 현실이었어요. 제가 영상이 안 나가더라도 좀 길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금 지어서 사는 집이, 제가 그 집이 리스팅 되기 전에 한 2, 3일 전에
한국에서 어떤 집 형태의 신축 형태를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네. 제가 그걸 캡처를 해서 저런 집을 짓고 싶다라고 네. 하는 집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나중에 뒤로 트래킹을 해보니까 현재 사는 집에 오퍼를 내기 전에 이 집이 리스팅되기 직전에 네. 그 건물이 나왔고 제가 산 집은 그냥 렌처에 오래되는 네. 뭐 한 1100스퀘어핏 되는 그냥 무너져지는 집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살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예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집을 산 거예요. 그냥 집을 때려 부수시던 네. 레노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살 수 있으니까 네. 해서 선택을 했는데 2016년에 갑자기 시장이 호황이 됐어요. 네. 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네. 이미 모기지를 풀로 얻어서 샀는데 네. 제가 소득신고액이 엑스트라로 더 나올 수 있는 네. 모기지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발생한 만큼의 비용으로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어요. 엑스트라 머니 없이. 신기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이 입에 붙은 게 꿈으로 짓는 집이다. 네. 꿈으로 사는 집이라는 게 우리는 돈으로 사잖아요, 지금. 네. 또 돈으로 집을 구하고. 네. 그렇지만 제 삶의 경험에서 그 꿈은 내 꿈만이 아니라 네. 그 어느 바이어분은 또 어느 고객의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꿈을 항상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 리얼터님은 그 캡처해놨던 그 꿈의 집을 실제 지으신 건가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었어요. 거의 한 80%?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당시 때 그걸 계획하지 않았고요. 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만 지어야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네. 제가 그 날짜를 다시 한번 점검한 거죠. 네. 내가 그때 올렸던 페이스북을 찾아가 본 거고.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찾아보려는데 2015년 거 캡처라서 쉽게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집을 지으신 편에 속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우리 바이어분들, 영상을 시청하시는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운명적인 집을 만났을 때 긴가민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픈하우스를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니까 뭘 봐야 될까 항상 좀 고민이 돼요. 물론 가격도 보고 현재 이 집을 살 수 있는 버짓 중에 내가 얼마를 내야 되니 뭐 스트라타 피며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갈 수 있으니까 좋은데 실제 딱 오픈하우스를 갔을 때 어떤 걸 좀 주로 보면 좋은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1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죠. 예산. 네, 예산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는 집 중에서 최적을 찾는 건데 네. 자꾸 내 예산이 오버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좀 눈이 계속 올라가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정해졌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캐시알,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모기지의 여력, 또 우리 유능하신 우리 케빈의 네. 모기지 스페셜리스트가 이미 다 상담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내 예산에 1번. 네. 집은 이제 아까도 뭐 제가 콘도 이야기도 드렸었지만 경험을 통해서 보아온 어떤 집을 보는 안목들 우리가 뭐 방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의 네. 구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집의 어떤 포텐셜 가능성도 네. 보게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의 시니어냐 또는 뭐 저기 주니어냐 또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냐 네. 그분들 맞게 맞는 어떤 생활 환경이냐 이런 매치들을 리얼터와 함께 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집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집을 구매했던 몇 번 안 되는 경험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저는 좀 코스메틱한 거에 먼저 딱 눈이 갔던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이 얼마나 깨끗한지, 벽지는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이제 저를 도와주셨던 여러 리얼터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들은 고치기 너무 쉽다. 페인트 칠 한 번 하면 그냥 분위기 다 바뀌는 거고 라이트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좀 펀드멘털한 걸 봐야 된다 했을 때 그럼 리얼터님이 보셨을 때 콘도 시장, 딱 콘도를 보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펀드멘털한 부분은 뭔가요? 콘도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2020년 완공된 건물과 네. 2020년 이전의 건물의 차이가 있어요. 네네. 2020년 이전에 완공된 콘도들은 네. 벽식 구조예요. 벽식 구조. 네, 구조가 벽과 벽을 이어서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소음의 강도가 굉장히 커요. 모든 소음이 벽을 타고 오기 때문에 집의 실링은 약 한 8핏, 네. 전체 실링으로는 뭐 한 9핏까지만 네. 가능해요. 그 유지할 수 있는 벽체의 힘이. 네. 근데 2020년 이후에 지금 짓는 우리 그 하이라이즈 콘도 같은 경우에는 기둥식 구조예요. 그래서
벽과 벽으로 집을 지탱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하이라이즈 콘도 가보시면 벽들 기둥으로 네. 지탱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뭐 20피트짜리 현관도 있을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브렌트우드 가다 보면은 네. 콩코드에서 지은 쓰러질 것 같은 네. 무너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거. 아슬아슬한 네. 그게 기둥식 구조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하중을 감당하는 구조 자체가 20년을 기준으로 벽식과 2020년 기둥식으로.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콘도 시장의 변화는 2020년 준공된 네. 2020년 이후에 준공된 네.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네. 그런 하이라이즈 콘도와 이전 콘도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네. 펀더멘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셔닝 저 요즘 너무 체감하는데 밴쿠버가 사실 이제 좀 덥습니다. 네. 뭐 지구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하지만 에어컨이 필수가 된 상황이라 중앙 제어던 아니면 포터블을 사용하던 에어컨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럼 타운홈을 산다면 또 어떤 부분들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지금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서 큰 변화는 타운홈의 가치가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타운홈 그렇게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네. 뭐냐면은 하이라이즈에 신축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어떤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고 있는 양이 네.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서 또 계속 가족들이 예전처럼 어떤 대단히 가족이 아니고 축소된 가족이기 때문에 하이라이즈에 대해서 부담감을 그러니까 하이라이즈에 만족하지 않는 네. 많은 바이어들이 타운하우스를 찾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타운하우스는 그렇지만 때로진 공급은 충분하지 않고 네. 이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타운하우스의 매매가 지금 가장 활발합니다. 그럼 좀 자연스럽게 보면 공급이 부족한 타운하우스의 시장 때문에 사실 수요 대비 공급을 생각해 보면 콘도보다 또는 하우스보다는 타운하우스가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네, 더 인기가 형국이군요. 많아지고 있죠. 음. 그다음 하우스는 이미 가격이 네, 가장 폭등했던 시장이 하우스 시장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40대 중반까지의 네. 어떤 연령층의 가족들은 어떤 하우스를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네, 이제는 많이 부족한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 확산으로나 집의 구조상으로나 어떤 지금 변화한 어떤 주거 형태상에서 네. 타운하우스는 핫한 시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일단 하우스 하면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 후자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하우스를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바이어에 대한 풀이 적어지기 때문에 하우스는 자연스럽게 인기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리얼터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하우스는 인기가 없다라는 말보다 네.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모두 하우스. 원하지만 그렇죠. 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력이 된다면 하우스를 구매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군요.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이야기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현재 리얼터님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2001년의 과거의 리얼터님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조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2001년 네. 뒤돌아보면 제가 한 도시에 가장 오래 산 곳이 밴쿠버예요. 제가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약 20년을 안 산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자라나서 서울 생활이 20년이 조금 못 되고요. 네. 지금 밴쿠버 생활이 25년 차가 됐어요.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제가 오래 제 산- 삶이 0이 된 곳. 네. 25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제2의 고향이 아니죠. 음. 마지막 고향이죠. 마지막 고향으로 보시는군요. 네. 마지막 고향이고 너무나 제가 밴쿠버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특히. 종착역이시네요. 그렇죠. 네. 밴쿠버는 나의 삶의 마지막 그건 너무 간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 어떤 제 삶에 가장 큰 만족을 줬던 곳이고 네. 또 항상 제가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그 집에 내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서 지금 현재 마기우 리얼터님이 좀 조언을 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자기가 살던 세상을 떠난다는 큰 결단이었잖아요. 네. 또 애 둘을 데리고 세상을 바꿨는데 잘 바꿨어. 잘했다. 똑똑했어. 멋있네요. 네,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아쉬움보다는 참 감사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을 가진 거 항상 제가 뭐 새벽에 항상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새벽이.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샀던 그 집들을 지금 다시 돌아가도 사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안 사죠. 왜냐하면 제 네.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은 그 집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은 제가 아까 4,000 스퀘어핏의 네. 면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건평이 그건 제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에서 네. 어떤 관리형 유학을 하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가 필요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필요에 따라 바로 집을 옮겼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제가 2005년부터 이제 리얼터를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동부로 가고 네. 하면서 타운하우스로 옮겼어요. 왜? 더 이상 그 집이 필요 없었기 너무 때문에. 큰 집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집이 필요에 의해서 다 이사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홈무드에 있는 타운하우스로 갔는데 이제 타운하우스를 팔게 된 건 우리 딸이 이제 거기 다니던 세컨더리가 졸업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대학을 어쨌든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UBC를 가든 SFU로 가든. 근데 네. 그 지역에서는 교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찾았던 것이 그러면 가장 교통이 좋은 오스틴 쪽으로 네. 코키틀람 오스틴 쪽이 가장 교통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집이라도 예산만 되면 사겠다 네. 해서 집의 형태, 집의 모양, 땅의 문제 다 불문하고 네. 제 예산에 맞는 집을 산 거예요. 집이 좋아서 산 건 아니고요. 아. 예산에 맞았기 때문에 또 제가 찾던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필요에 의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3번의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항상 좀 상황에 맞추어서 집을 잘 사셨기 때문에 그 선택들은 다 좋았다라고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상황, 내 삶의 위치에서 필요한 집이 무엇인가를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일을 하는 리얼터들, 모기지 브로커들, 저희들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좀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정말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또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바이어로서 집을 찾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나의 니즈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게 뭔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리얼테 일이. 제 선택의 어떤 그 기준을 네.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대입하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1번은 예산. 네. 이제 그분이 살아야 되는 삶의 조건, 네. 삶의 환경. 그거에 매치되는 게 최적의 집이에요. 의리의리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좋은 그런 집이 최적의 선택이 아니고 네. 그 필요에 맞는 그 예산에 맞는 그 집을 같이 공유해서 구입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오늘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펀더멘털한 부분, 정말 중요한 핵심은 나에게 맞는 집이 좋은 집이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정말 많은 인사이트 중에서 집이 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많이 집을 내 삶의 최적함이 그곳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 네. 그 기준으로 내가 찾는 집을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떤 가치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지만 저는 그 집이 우리 삶에 과연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삶의 어떤 방식에서 나와 맞는 집인지 그게 1번의 선택 기준이 되면은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마규 리얼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